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쿠 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4명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린든 존슨의 위기와 역경과 그것을 다시금 이겨낸 그러한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레임이나 프랭클린의 경우에는 선거에서의 어떤 실패가 그들의 야망을 꺾을 수 없었고 도리어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로 삼은 반면에 린든 존슨은 상원 선거의 패배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1941년의 4월 9일에 텍사스의 원로 상원의원인 모리스 셰퍼드, 이 모리스 셰퍼드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한 것이죠. 그날 아침에 린든 존슨의 보좌관인 윌터 젠킨슨이 전화를 걸어서 그 소식을 린든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린든 존슨은 곧바로 텍사스의 상원의원 선거에 관심을 보인 것이죠. 린든 존슨은 치밀하게 계획된 장면을 통해 경선에 뛰어들 거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한 존슨은 루즈벨트를 또한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날 예정된 대통령 기자회견을 위해 모인 기자들은 젊은 하원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목격할 수 있었는데 곧이어 백악관 계단에서 존슨은 상원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기자들은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되었고 루즈벨트는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한 기자가 방금 린든 존슨이 텍사스에서 상원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논평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루즈벨트에게 물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루즈벨트는 껄껄 웃으며 대답을 했는데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기자는 대통령님은 이번 텍사스주 예비선거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슨을 좋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는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게 간섭하는 게 아닐까요? 당신은 이제 부인을 안 때립니까? 라고 그렇게 반격을 하였고 둘의 기싸움에 기자단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루즈벨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텍사스를 대표할 상원 의원을 선출하는 건 텍사스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나는 텍사스 예비선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나에게 린든 존슨에 대해 묻는다면 누구나 인정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슨은 나의 오래된 가까운 친구라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묶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주 현명한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선거 운동을 시작한 때부터 존슨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것처럼 자신을 루즈벨트와 하나로 묶으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즉 루즈벨트를 계속 돕고 싶다면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존슨이 갤버스턴에서 루즈벨트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시 텍사스 주지사이던 제임스 올레드를 중간에 두고 그가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을 찍은 그러한 사진이 있는데, 올레드를 지어낸 그 사진, 올레드를 지어냈으면 이렇게 여기 린든 존슨이 있고 여기 루즈벨트가 있고 여기에 올레드가 있었는데 올레드를 이렇게 딱 싹싹 지웠다는 것이죠. 두 사람만 이렇게 있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선거운동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프랭클린 D와 린든 B라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거기에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3명의 경쟁 후보, 누구냐면 인기 있는 현 주지사 리 페피 오데니얼, 이 사람은 현 주지사고, 그리고 5선 하원의원이 마티 다이스, 이 사람은 5선 하원의원, 그리고 텍사스주 법무장관 제럴드 만, 이 사람은 법무장관. 다 쟁쟁하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린든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그러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린든은 자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루즈벨트와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텍사스의 면적은 뉴잉글랜드에 속한 모든 주를 합한 것보다 넓었는데, 존슨의 타고난 설득력은 소규모로 교감할 때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규모 그룹이나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린든이 리더십을 굉장히 크게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의 드넓은 면이 존슨에게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슨은 큰 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면이 있었나 봅니다. 주 전체가 선거 무대였으며 접촉한 것만으로도 유권자에게 확신을 주고 또한 표를 끌어올 수 있는 것처럼 악수를 시도하고 다녀야 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보궐선거 기간에 이제 유세하면서 돌아다녀야 할 그러한 거리는 존슨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대한 지역을 선거운동으로 돌아다녀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악수를 신속하게 끝내야지 했었는데, 제10선거구에서 치른 첫 선거운동에서는 수백 명을 앞에 두고 즉석으로 연설할 때 5분 만에 소개를 끝내고 또 15분 동안 개별 유권자와 접촉하며 대화를 또 나누었고, 제10선거구는 그가 선거운동을 해야 할 20곳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10선거구처럼 자신이 선거운동을 해야 될 그런 선거구가 한 20개 정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을 커버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선거구에는 그는 실질적으로 무명이었고, 그런 만큼 각 선거구에서 최대한 많은 관중을 두고 연설해야 했던 까닭에 연단과 유권자의 간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연단하고 유권자가 가까우면은 많은 사람을 포용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연단이 저 뒤에 있고 유권자들이 저 앞에 있어야지 그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연설할 수 있었는데, 좀 여하튼 이 린든과 그 텍사스 지역 주민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만큼 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격식화된 무대에서 존슨은 말하는 능력을 제대로 살려내지를 못했으며, 상원의 품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1시간 동안 연설하며 목청을 높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즉흥 연설에 생동감을 더해주던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비유적 표현도 그는 피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에 그의 따분한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군중은 어김없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닫힌 공간에서는 그 존재만으로도 강연장을 압도하던 사람이 격식화된 무대라는 틀에 갇히면 불편해하고 얼어붙는 그러한 경향이 린든 존슨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초기에 시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린든 존슨은 경쟁 후보들에게 이 경쟁 후보들 이런 사람들 현 주지사, 오선 의원,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여론조사 결과 큰 표차로 뒤졌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이 자신감도 덩달아 크게 흔들렸는데 자신감의 상실은 그의 몸에도 어떤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굉장히 긴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와 아내가 나에게 꼴찌를 했다고 말했다. 목구멍이 화끈거리고 아팠다. 나는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몸이 막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틀이 보름으로 길어졌고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악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이었기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애써야 되죠. 신경쇠약 걸린 사람들 누가 표를 뽑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안 걸린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레이디 버드는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회고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예전에도 이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하원 의원의 첫 출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신경쇠약 증세를 그가 보이게 되었고 곧이어 발진, 맹장염, 대장염, 위궤양과 복통 등 전형적인 신경성 질병이 뒤따랐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신경 쓰면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스트레스가 그의 예민한 몸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죠. 유세 집회에 더 많은 군중을 끌어들이고 연설의 결함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이제 마련되자 그의 사기가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아, 이제는 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토론팀 교사로 일할 때 존슨은 대회가 열리면 운동 경기에 동원되는 응원단과 노래 및 활력을 돋우는 구호를 사용하며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이런저런 그런 도구를 가져와가지고 일단 그 장소를 즐겁게 하면서 이제 토론 배틀을 뜨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었던 것입니다. 헨리 마을 행사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했듯 전통적인 정치 집회가 서커스 같은 놀이마당이 된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존슨은 엘빈 워치에게 소개받은 부유한 텍사스인들을 통해 조지와 허먼 브라운 형제가 포함된 그룹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선거운동을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한 것이죠. 브라운 앤드 루트 건설 회사의 창립자인 브라운 형제는 불법적으로 수만 달러의 기업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이제 정치자금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이 뒷돈을 엄청나게 또 마련한 것이죠. 그 돈을 합법적 수수료나 직원 상여금으로 분류한 뒤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존슨의 선거운동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존슨을 지원했다. 머리를 쓴 거죠.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직원들은 그 존슨에게 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돌려서 존슨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존슨의 선거본부는 매력적인 라디오 진행자와 성공한 홍보 전문가를 고용해서 음악이 있는 연극적인 정치 집회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었다. 완전 파격적인 것이죠. 그냥 고리타분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뭐 가수도 부르고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그렇게 정견 발표하는 바로 이런 아주 새로운 그런 형식의 어떤 유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차에 타고 선교수 할 때 노래도 부르고 이제 막 그렇게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본을 작성하고 연예인을 고용했으며 24인조 재즈밴드와 다수의 가수와 무용수를 집회장에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일단 시각적으로 이제 압도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저녁이면 애국적인 내용을 다룬 야외극이 하얀 야외복 재킷을 입은 재즈밴드의 공연으로 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아름다운 미국, 아메리카 더 뷰티풀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 노래가 또 연주된다는 거죠. 또 이 애국심까지 고취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을 돋우는 거죠. 분위기가 적절히 달아오르면 린든 존슨이 무대로 올랐으며 그는 루즈벨트와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뒤에 두고 외투를 벗고 셔츠 소매를 말아 올린 모습으로 즉석 연설을 시작했고 곧이어 꿈이 없으면서도 진지하게 청중들과 대화를 나눴다. 일단 이게 방법이 뭐냐면 링컨도 이렇게 사람들 청중 앞에서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밥 먹고 하자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공감을 마음을 열어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가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테드의 강연자처럼 이제 와이셔츠에다가 손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표를 모은 것이죠. 그는 무엇이든 해내는 상원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에게 뭔가를 원하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끌벅적하게 광고된 클라이맥스가 뒤따르는데 모든 청중이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있었냐는 것이죠. 집회장에 입장할 때 모든 청중에게 경품권이 주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뽑기 해가지고 경품 타려고 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대 위 커다란 통에서 꺼낸 숫자와 일치하는 경품권을 가진 사람은 1달러에서부터 운이 좋으면 100달러까지 상당한 액수의 국방채와 우표를 또 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죠. 그때부터 벌써 이 경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텍사스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선거에 참여한 상황들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매우 치밀하고 또한 계획적이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청중 혹은 팔로워의 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리더십이 또 팔로워로부터 어떤 응원을 받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이게 리더십이 중요한데 이게 리더십에서 이게 일종의 임파워먼트입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임파워먼트. 이게 뭐냐면 권한 부여라는 거죠. 권한 부여. 이 리더가 있고 그리고 이 팔로워가 있고 아무튼 뭐 청중이라고 하지만 먼저는 이 리더가 먼저 이 팔로워들에게 이 임파워먼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정 아니면 어떤 관심 내지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팔로워한테 주면은 팔로워 노래를 리더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으로 또한 임파워먼트를 주는 것이죠. 이게 지지나 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리더와 팔로워, 리더와 청중 간의 하나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트랜잭션 리더십, 이 거래적 리더십인 거죠. 이 리더도 팔로워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걸 주고 팔로워도 리더에게 그 대신 지지 표시로 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 트랜잭션 리더십의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그래야지 리더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팔로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파워먼트, 권한 부여의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지를 얻는 것에 실패했을 때 리더십이 취할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리더는 어떤 이거 호응을 주었는데 어떤 이익이나 프로핏이나 이런 걸 약속하거나 주었는데 아니면 연설에서 어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연설을 했는데 팔로워한테 지지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리더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해도 청중이 반응하지 않을 때는 정말 거의 정신을 잃는 거죠.
더 이상 이 정치인을 행위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러면 없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 누구나 뭐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이 어떨 땐 높아졌다가 어떨 땐 낮아졌다가 냉담했다가 또 막 열정적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리더십은 차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응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주 열띤 그런 호응이라도 그것에서 막 거기에서 막 같이 반응하면서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약간은 차분한 마음으로 그것을 왜 이런 호응이 온 것일까? 이런 호응은 계속 오는 것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한 비록 호응이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왜 이러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호응이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리더십은 이거 꾸준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지지해주고 또한 그를 어떤 성원을 모아주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좀 인내를 가지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술에 베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러한 정치적인 자산들, 팔로우들의 지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린든 존슨의 어떤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패배한 리더십이 겪게 되는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린든 존슨의 집회에 모이는 군중도 증가하고 열기도 뜨거워지자 여론조사도 달라진 것이죠. 처음에는 네 후보 중에 바닥으로 지지율은 거의 5%에 불과했지만 20% 그리고 30%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의 전략이 먹힌 거죠. 마지막 주에는 선두이던 오데니얼 주지사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선거판의 한 부분을 반영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당시 텍사스의 정계는 부패가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텍사스 남부와 동부의 몇몇 카운티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박빙의 선거에서 필요한 표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존슨 또한 상당한 선거 자금이 선거본부로 흘러들어온 터라 텍사스 남부에서 그런 표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존슨은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돈으로 표를 많이 샀다라는 것이죠. 개표 초기에 존슨은 넉넉히 앞섰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들은 존슨을 행가리질하는 사진이 언론에 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잘 나가니까 존슨이 난 승리했구나 해가지고 미리 앞서가지고 이제 축배를 연 것이죠. 사기 축천한 존슨은 경계심을 늦추고 모든 공식적인 투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통적으로 함구하던 협력 선거구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자신과 협력했던 그런 협력 선거구가 어디 있느냐, 어떤 선거구가 나를 도와줬느냐, 이 협력 선거구를 원래는 선거 끝날 때까지 함구하고 있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거를 난 이미 됐으니까는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해서 그걸 알려버린 거예요. 공표해버린 것입니다. 그 발표의 표차는 더욱 벌어졌고 저녁쯤에 존슨은 5,000표를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 투표가 여전히 느릿느릿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도 맥켈런 데일리 프레스는 린든 존슨 상원 선거에서 승리라는 머리 기사를 썼다는 것이죠. 거의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댈러스 뉴스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선택을 받은 후보를 이기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라고까지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의 입김이 막강하던 텍사스 동부의 여러 카운티에서 오데니어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동부 쪽에서 다 오데니어를 지원해버렸다는 것이죠.
존슨이 협력기구를 너무 일찍 공개하는 바람에 이 협력선거구를 존슨이 일찍 개봉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전략을 쉽게 노출시킨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존슨이 협력선거구를 너무 일찍 공개하는 바람에 오데니얼 선거본부가 선거에 승리하려면 어디 손을 잡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손을 잡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파악을 이제 반대편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거 결과가 딱 나오고 정확하게 정말 당선자로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그냥 결과를 지켜보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투표 집계가 끝났을 때 1311표 차이로 오데니얼의 승리가 선포되었다.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이죠. 존슨은 하원 의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워싱턴에서 얻었던 존경과 애정을 적잖게 상실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는데 하원 분위기가 승리를 다짐하며 떠났던 때와는 같지 않았으니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원을 떠날 때는 루즈벨트의 지원도 있고 상원의원 될 것에 대해서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확신있게 떠났지만 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고 돌아온 린든 존슨에게 다른 하원 의원들이 그렇게 반갑게 그냥 지지를 해줄 그런 일이 없겠죠. 게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의 당선을 지원하려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으니 대통령을 실망시키고 곤란하게 만들었던 어떤 자괴감도 같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루즈벨트의 보좌관 톰이 더 코르코코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다. 모든 것을. 하지만 그는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백악관의 신임을 잃었다는 생각에 무척 불안해한 것이죠. 주변 의원들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 그리고 또 루즈벨트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어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신임을 잃었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척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했는데 올레드 주지사에게 내 계좌가 넉넉하지도 않은데 너무 많은 수표를 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바닥나서 부도난 수표가 내 얼굴에 던져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비유적으로 자신의 어떤 속내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루즈벨트가 먼저 존슨에게 손을 내민 것이죠. 수고했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루즈벨트가 먼저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상당히 이 배포가 큰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리고 젊은 어떤 현재와 앞날까지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이런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가진 어떤 사적인 만남에서 루즈벨트는 특유의 익살로서 존슨의 어떤 기운을 또한 살려주려고 애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린든 텍사스 사람은 우리 뉴욕 사람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를 배우지 않은 모양이군. 선거가 끝나면 투표함에 앉아 모든 걸 깨끗이 잊어야 하는 걸세.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든 이제 그건 지나갔고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낙심하거나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말고 그 일은 깨끗이 고 다시 앞으로 갈 일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마인드를 루즈벨트 역시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계속된 격려에도 존슨은 시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존슨은 더 이상 원더보이가 아니었고 자신 앞에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는 436명의 하원 의원 중 한 명에 불과했고 그의 보좌관을 비롯해 모두가 그의 패배를 알고 있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착 가라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하고 이제 똑같아. 저는 하원의원들하고 그 전에는 아직 방방 날뛰면서 이제 상원의원 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푹 수그러진 거죠. 근데 물론 이런 어떤 과정도 정치인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낮추고 자신이 낮아지는 그런 겸손해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에브라임 링컨은 우울증에 빠져 친구들이 그의 방에서 칼과 가위, 면도날을 빠짐없이 치워버려야 했고 한날 어머니와 아내를 이런 씌워도는 우울증에 빠지며 중대한 시련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대통령마다 이러한 시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모든 꿈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아마비라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의 1941년 선거 패배를 이러한 중대한 시련의 기폭제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에이브라임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같이 어떤 그 심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케이스보다는 린든 존슨은 상원의 선거에서 한 번 패한 이런 수준이었지만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하나로 생각했던 린든 존슨에게 닥친 불안정을 고려하면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이 성격이 차이가 있는데 이 린든 존슨은 다른 취미나 다른 하는 일 없이 오직 자신의 일만을 집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옆에서 그냥 지지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마음을 좋게 해주거나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위로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원에 당선되는 그러한 현상, 결과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그때 그 마음에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 결과를 그가 성취했을 때 굉장히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상원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자신이 추구해 나갔던 어떤 꿈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떻게 큰 그러한 하나의 위기적인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은 아버지가 현관 옆에서 동료들과 나누는 정치 이야기를 엿들었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또 아버지를 따라 주 의사당을 들락거렸고 아버지의 선거 유세도 즐겁게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거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상원 선거에 패한 뒤에는 잠시 정계를 떠나는 것을 고려했지만 여전히 유지하던 하원 의원직을 지키는 것 이외에 정치적인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다른 걸 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존슨에게 사적인 삶은 공적인 삶을 추진하는 하나의 터전이었는데 사적인 삶에서 아무런 위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더 이상 추진할 수도 없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꺾였으니까 사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의 어떤 마음의 위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떤 마음의 위안, 마음의 위로 이 기준은 자체는 공적인 삶에서 어떤 성취 여기에 딱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존슨에게는 공적인 문제를 잊고 집중할 만한 취미도 없었다는 것이죠. 먹는 것조차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에 불과했고 요컨대 린든 존슨은 정치를 위해 먹고 마시고 잠을 잤다.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정치가 그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였고 1번이었고 최선이었다는 것이죠. 에이브라임 링컨은 일리노이주를 미국의 경제 모델로 만들겠다는 꿈이 좌절되고 수개월 후에야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고 변호사라는 직업은 남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던 그가 열망하는 동지애를 구축한 하나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책을 읽고 남들과 대화하며 스토리텔링 능력을 배우고 가닿는 시간과 공헌을 제공했다 것이죠. 그러니까 에브리 링컨이 어떤 경제 어떤 그런 자신의 고장을 경제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졌을 때 그때 그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다시금 변호사로 가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하는 하나의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비평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상원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협력 선거구를 일찍 발표함에 따라 패배된 그러한 상황들을 잘 기술하면서 리더십 침체기에 빠진 원인을 잘 분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이 조급하거나 쉽게 결정하는 행위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위험한 것이죠. 리더십의 위치 자체는 많은 파급력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더욱더 안 되는 것이고, 마음에 일단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펴본 후에 결정을 내는 게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프랭클린처럼 자신의 어떤 감각을 믿고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쉽게 성급한 결정은 도리어 큰 어떤 실패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죠. 리더십에 신중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 신중하다라는 것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모든 걸 고려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함께 있는 팔로워들, 자신이 함께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일단은 신중한 성격이다, 이런 생각, 마인드를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한의 어떤 안정감, 아니면은 한의 어떤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십 침체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그러니까 린든 존슨처럼 완전히 일에 오리엔트되고 정치에 오리엔트된 사람은 이런 상하 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그의 생애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하원 의원 백날 해도 자신의 원대한 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과연 이런 침체기를 리더십은 이 디프레션 기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린든 존슨은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침체기를 맞이하였고, 그를 뭔가 동기부여해줄 뭔가 하나의 이벤트나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었겠죠.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각 스타일마다 그의 어떤 회복되거나 아니면 회복 탄력성, 다시금 살아나는 이러한 방법은 각각이 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자신이 바로 이렇게 디프레션 상태에 빠졌거나 어려운 상태에 빠졌을 때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스스로가 찾아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하는 사소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성실하게 그냥 해나가면, 그것을 해나가면은 멈춰있던 바퀴가 부는 것처럼 다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어도 같은 경우에는 배드필드로 가서 거기서 소몰이를 하면서 카우보이를 하면서 자신을 회복했고, 링컨은 또 변호사로 있으면서, 프랭클 루즈벨트는 또 자신이 어떤 요양하는 그러한 온천을 개발해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리더십이 막상 닥쳐서 찾으려고 그러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리더십으로 커나가는 과정들 가운데서 자신이 이러한 침체기 겪었을 때 이것을 일어나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점핑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러한 디프레션 상태를 헤어나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침체기에 빠진 하나의 리더십의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덕분에 배드랜드에서 토지와 가축을 구입해서 널찍한 목장을 세웠고, 그곳에서 하루에 16시간씩 말을 타면서 우울증에서 서서히 벗어난 것이죠.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하루에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정말 이 보통 사람은 여기 대해서 이제 거의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을 타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서서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5주간의 소몰이에 참여하고 자연 세계를 탐험하며 체력과 체격을 키워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라 루즈벨트가 제공한 재력 덕분에 프랭클린은, 그러니까 세라 루즈벨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머니가 제공한 재력 덕분에 프랭클린은 낡은 리조트를 구입해
윈 스프랭스의 치료센터를 세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프랭클린은 닥터 루즈벨트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치료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사 루즈벨트라고 부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치료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석 고문,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일과 놀이를 결합한 치료법의 선구자로서 추적하던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내어 소아마비 환자들에게 희망과 삶의 재미를 되돌려 주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하면서 루즈벨트는 바로 그 같은 소아마비 환자들로부터 이 지지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한 것입니다. 이 세 거인은 중대한 시련을 겪으며 리더십의 역량을 키운 것이죠. 재앙을 행운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그러나 역경으로 성격이 어두워지고 불신과 분노까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하지만 린든 존슨 경우에는 이런 한 번의 실패가 그의 성격까지 그리고 불신과 분노까지 키우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이건 슬픔과 상실에 빠져 진실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권력과 부를 축적하겠다는 외골수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린든 존슨은 바로 선거에 패배하면서 위험한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린든 존슨의 경우가 그랬는데 선거의 패배로 그의 본성에서 부정적인 면이 증폭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리더십마저 위태로워졌는데, 그러나 심장마비를 일으킨 후 존슨은 우선순위를 되살려내며 삶의 과정을 재정립했고, 커툴라에서 처음 보여주었듯 다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다시 확고히 다졌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급하고 추진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런 성격의 상호년 패배를 겪고 거의 이제 성격까지도 어떻게 보면 타락해버리고 그 돈을 따라서 이제 막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가족력인 심장마비가 거의 온 것이죠. 거의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난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극적인 하나의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이렇게 다시금 교정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초선 의원이던 젊은 린든을 후원한 까닭에 연방 하원의 제도적 구조에는 린든 존슨의 리더십이 맞지 않다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린든 존슨은 하원에서 놀라운 정도로 신속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상원 선거에 패배하고 린든 존슨이 하원에 복귀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나날이 확대되는 전쟁에 사로잡혀 한눈 팔 틈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존슨을 더 이상 돌봐줄 정도로 루즈벨트가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2차 대전 때문에 루즈벨트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방황하며 지냈으며 하원의 구조가 그의 기질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연방 하원은 연령에 기초한 연공서열제, 이게 린든 존슨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연공서열에 따라서 나이 든 사람부터 이렇게 구성되는. 린든하고는 완전 린든하고 성격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연공서열제,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긴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는 인사제도라고 이제 정의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도층에 오른 핵심 의원들은 오랜 시간, 심지어 수십 년을 하원에서 일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면 다 아는 거예요. 하원 의원 분위기 다 알고, 이 사람이 한 번 기침해도 밑에 사람이 알아서 쫙 다 기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린든한테 전혀 안 맞는 분위기인 것이죠. 이런 제도 하에서 유능한 사람도 체념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기에 존슨의 강점, 이 강점이 뭐냐면은 기회를 포착하는 본능적 능력, 누구보다 신속하게 열심히 일하는 역량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언제 저걸 기다려서 몇십 년 기다려 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걸 할까? 난 당장 이것을 하고 처리하고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질리는 거죠. 거기. 이 연공서열제 진짜 말 그대로 질리는 겁니다. 하원은 성급한 젊은이에게 적합한 기간은 아니었는데 58세 하원 의장이 된 세뮤얼 레이번도 사반세기를 하원에서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해 넣어가지고 하원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원에 가려면. 젊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존슨의 절박감은 더 커졌는데 존슨 가문의 남자들에게 심장병 가족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심장병을 앓았다는 것이죠. 린던의 아버지는 40대 중반에 건강이 약해지고 또 50대 중반에 심장 발작을 일으켰으며 환갑을 넘기고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심장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린던에게 샘 휴스턴 고등학교 교사직을 구해준 삼촌 조지는 57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력이 사실이라면 린던에게는 달팽이처럼 느릿하게 승진하며 수십 년을 보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린던은 이제 이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런 병을 경다는 건 뭐냐면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뛴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근데 여기 하원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하게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걸치면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이거 린던한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가다가 린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원의 규모도 존슨의 강점에 불리하게 작용됐는데 2년마다 시행되는 선거가 끝나면 의원들이 바꿨기에 존슨은 자신의 중심 세력으로 삼을 만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존슨은 자신과 좀 개인적 깊은 관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성격인데 2년마다 하원은 빨리빨리 바뀌니까 이게 구축이 쉽지 않다. 자기 사람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방에 데리고 들어가면 그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듯이 존슨의 훤칠한 외모와 설득력 및 강인한 의지력은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중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그는 답답증을 호소하며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멘토맨은 강했지만 이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동기를 헤아리는 그의 능력은 허물없이 반복해서 주고받는 대화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마디 해보면 그 사람이 뭐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는 435명의 하원의원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고 나날이 확대되는 보좌관들에 둘러싸인 하원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무려 435명을 대해야 되고 보좌관까지 합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건물에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맨투맨으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욕구를 파고 그게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죠. 존슨은 많은 청중을 상대로 연설하는 걸 거북하게 생각했는데 따라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의원석 토론에 참여하며 전국적 명성을 쌓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캘리포니아에 당선된 한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존슨에 대해서 적지 않은 의원이 항상 의원석을 지키며 자유주의적 대의를 위해 싸웠다. 그러나 존슨은 의원석 토론에 끼어들지 않았다. 의원석이 있었지만 거의 입을 다물고 조용했다고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 사람이 많으니까 자신 목소리 삑 하고 내면서 그 서로 이제 의원 그 실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언론에 사진도 찍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떠야 되는데 이 존슨은 바로 그런 걸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공중에 있는 데서 이렇게 자신의 이걸 피력하면서 대중에 대해서 의원들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막 펼쳐야 되는데 존슨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존슨은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지만 그런 일상적인 책무로는 그의 수그러들지 않는 야망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의 동료 의원 오비 클라크 피셔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내가 보기에 그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정복할 더 큰 세계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듯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하원 이 정도는 자신이 정복하기 너무나 좁은 땅이라는 것이죠. 좀 더 넓고 큰 그리고
정말 자신의 어떤 대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슨은 1941년부터 1948년까지 하원에서 지낸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표현했냐? 마치 연옥과 같다. 연옥은 뭡니까?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옥 갇힌 것 같은 그런 시절을 이 7년 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에겐 디프레션 침체기였고 정말 힘든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존슨의 기력 상실과 일에 대한 의욕 약화는 직원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 존 스타일은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 함께 야하면서 같이 가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야하는 그런 목표가 없어진 거예요, 화원에서.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직원들도 이제는 이 존슨이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막 직원을 쪼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는 분출해야 되겠고 어디 방향은 없으니까 양사방을 다 찌르는 거죠. 역사학자 린든에 대해서 그는 우울감에 젖어 지내면서 뜬금없이 분노를 터뜨렸고 아무나 비난하며 상실감을 메우려 했다라고 이야기했더라.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더욱 악화됐는데 한 여성 직원은 어느 날 존슨은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빨리 대답하지 못하자 나에게 책을 냈다 던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가 약간 무서웠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존슨이 상원에 도전했을 즈음에는 그의 곁을 가장 오랫동안 지켰던 두 보좌관 루소 존스와 진 레티머도 떠난 뒤였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하원에서 보좌관으로 채용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존슨은 린든 존슨 옆에서 보좌관인데 이 존슨은 하원에서 보좌관으로 채용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린든 존슨 곁을 떠나지 않으면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곁을 떠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린든 존슨한테 잡아먹히겠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죠 빨리. 레티머도 정확히 1년 후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았다는 것이죠. 린든이 옆에서 막 째니까 아주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스타일. 잠시도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목표가 있으면 가겠는데,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서로가 린드는 쪼고 밑에 있는 사람 그냥 그 쪼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존스는 존스와 레티머를 지체 없이 유능한 직원들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죠. 없어? 그럼 다른 사람도 채용하면 돼.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존슨의 집중력에 영감을 받지 못했고 중요하고 유익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도 없었기에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팀에는 변덕스럽고 억압적인 대장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팀을 하나로 묶어줬던 이 동료애가 생겨나지 않나요? 뭔가 공통적인 하나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전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하더라도 이 리더십만으로는 이 동료애가 생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전혀 보이지 않던 존슨이 이제는 재산을 축적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기 시작했는데 존슨은 진주만 공격의 여파로 해군에서 복무한 뒤 하원에서 기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보좌관들에게 선거구 관리를 맡기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막대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축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죠. 돈의 변덕스러운 수입과 지출은 처음부터 린든 존슨의 가족에게 무척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사업의 성패와 불화와 불안의 원인이 바로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1943년 레이디 버드가
텍사스 오스틴에 운영되던 파산 직전의 라디오 방송국 KTBC를 인수하며 린든 존슨의 부의 제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1943년에 레이디 버드가 국영방송국 KTBC를 이제 인수한 것이죠. 레이디 버드가 상속받은 돈 1만 7,500달러로 작은 방송국을 인수하자마자 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라고 하는데, 연방통신위원회가 출력을 높이고 방송 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축복을 내려주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이제 계속 방송 돌리면서 이제 광고 수입 얻고 막 하면서 이제 그런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어떻게 우연찮게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방송 제휴를 허용해 경쟁 가능성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독과점인 거예요. 이런 유리한 법령에 힘입어 레이디 버드는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인수했고, 이어 얻은 수익을 다시 주식과 부동산과 목장에 투자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는 나란히 자라는 두 그루의 어린 떡발나무처럼 의정 활동과 사업에서 린든 존슨의 경력은 쑥쑥 성장했다. 두 줄기는 평행하게 똑바로 올라갔고 가지들은 뒤엉켰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린든 존슨의 부가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니까 정치하기도 더 쉬워진 것이죠. 커툴라 초등학교 교장이었을 때 멕시코계 미국인 학생들을 위해 체육 장비를 구입하고 운동장을 마련하려고 쥐꼬리만한 봉급의 상당 부분을 썼던 린든 존슨과 재산 증식 속도에 비례해 정치색도 우경화 됐던 하원 의원을 비교하면 그가 상원 선거에서 패한 후유증으로 본연의 마음가짐을 상실했다는 게 뚜렷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원 선거의 실패로 인해서 린든 존슨은 그 초심을 잃은 거죠. 원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육 못 받은 애들을 교육 잘 받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돕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상원에 실패하면서 그 자신의 이 소신이 굽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돈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평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를 쌓는데 집착돼서, 그러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우익 쪽으로 가는 것이죠. 가진 자, 자본가들, 그쪽으로 정책을 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말 그대로의 정치인으로 어떻게 보면 변색되는 거죠. 이러한 위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린든 존슨이 회복되게 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한 이후에 심리적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음과 동시에 그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과 함께 정치색이 변하고 있었음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그의 어떤 심리 상태와 정치적 태도를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 박사님이 분석을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토의된 내용입니다. 리더십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켜야 될 이유는, 그리고 여러 위기 가운데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리더십이 바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은 자신의 철학과 원래의 초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초심.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에 실패해,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아, 그리고 뭐 자신의 수중에는 뭐 이렇게 변변치 않은 게 없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압력, 프레셔가 그의 소신을 이렇게 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돈을 추구하게 하고, 그러면서 축적하게 하고, 그러면서 기득권으로 이렇게 서서히 편승해 들어가는, 바로 이런 쪽으로 꺾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이 그냥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바로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실패에 대한 어떤 쓴뿌리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으면
이것이 무의식 중에 발현되어서 이렇게 꺾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 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뒤집어 나오는 것이죠. 린든이 바로 딱 그런 경우라는 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것은 먼저 자신의 안에 바로 있는 이러한 린든의 내면에 있었던 어떤 분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떤 집착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힘든과 어려운 것들과 이게 부딪히면서 그것이 이 내면 자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굽어져서 이제는 기득권을 위한 그 정치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 정말 마음에 올곧고 소신을 가지고 그것 마음이 일단 청결하고 마음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보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 리더십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린든과 같이 이렇게 굽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안에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그러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습 가운데도 역시나 개개인의 그러한 상관도 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결국은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고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에서도 도리어 좋은 영향력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수화마비라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위기에 당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것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가운데 소아마비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 가운데 정말 솔직하게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러면서 그 내면이 바뀐 것이죠. 그 내면이 준비되고 바뀌고 힘을 얻으니까 이제 그것이 밖으로 뿜어져 나와서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공황들 이런 정말 소아마비에 걸린 이런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리더십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어떤 위대한 리더가 우리에게도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런 위대한 리더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시간 또 수업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린든 존슨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